먼저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 보도록 합니다. 왕권 강화 그렇게 써 있네요. 자, 문무왕 어떤 사람이에요? 문무왕. 문무왕 삼국을 통일한 왕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제 왕권 강화 관련해서 말풍선 하나 나왔네요. 까먹을 뻔했어요. 일단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맨 처음에 왕이 된 게 누구냐면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이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직계라는 단어는 뭐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직계 그러면 큰 집의 큰아들 집안입니다. 큰 집의 큰아들 집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집의 큰아들 집안은 한 집안에 여러 개예요? 한 집이에요? 딱 한 집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큰 집의 큰아들만 왕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 즉 작은 집들은 왕이 되려고 생각을 못 했겠죠.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경쟁률이 약해졌고요. 즉 왕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왕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 되다 보니 이제 어때요? 왕권이 강해지는 거죠. 만약에 큰 집의 큰 아들이 아니라 뭐랄까요? 무열왕의 모든 후손들이 다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왕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왕이 되면 상대방이 그 왕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 무열왕의 직계 자손은 큰 집의 큰아들이고 큰 집의 큰아들 나머지 집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계라고 불러요. 반계. 근데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즉 중대에는 직계 자손만 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했었고요. 하대 말기가 되면 반계 귀족들이 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계 귀족은 아무나 왕이 된다고 그랬죠? 아무나 왕이 되다 보니 하기가 되면 왕권이 약화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아이고 이거 써가면서 하면 좀 우리가 진도가 더 느리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중대는 누구만 왕이 됐다. 직계만 왕이 됐다. 그러다 보니 왕권이 어때요? 강했다. 그런데 하대 말기입니다. 하대는 누가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반계 귀족들이 왕이 돼요. 반계 귀족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무나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어떻게 됐다? 약화되었다. 요것만 하면 우리가 이제 절반은 끝난 거예요. 절반은요. 자, 그러면 이제 중대에 어떤 사람들이 왕이었는가 내용 한번 보시면 문무왕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 그래서 민족의 통합을 독모했다. 이제 민족의 통합을 독모했다라는 건 우리가 신라의 삼국통일이 가지고 있는 의의로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왕은 누가 뭐래도 요 신문왕입니다. The King of Newspaper. 국제화 시대니까 영어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신문왕이 이제 왕권 강화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사건은 김흠돌 반란 사건을 지나발합니다. 이 김흠돌 반란 사건은 뭐냐면 신문왕이 장인이에요. 신문왕이 장인이었고요. 되게 이제 이 김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김씨, 라이벌인 김씨 있잖아요. 하나는 경주 김씨, 하나는 김해 김씨예요. 그런데 이 김흠돌은 김해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김흠돌이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걸 계기로 해서 가야의 귀족, 즉 김해 김씨들이 몰라 그러죠. 이 김해 김씨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신라에서. 바로 김유신 집안이죠. 김유신 집안도 이때 몰락하게 됩니다. 왜?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다 보니까 싸움을 잘했던 무신계열이었던 김유신 집안은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골귀족들이 대부분이 숙청이 되면서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충분히 이해 가시죠? 김웅들의 반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유교 교육기관 뭘 설치합니까? 국학을 설치합니다. 국학. 유학이라는 걸 한번 간단히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요. 유학의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단어 나와요. 유교 정치 이념이라는 게 뭘까라는 유교 정치 이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유교 정치 이념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능력 중심 사회. 즉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분이 세습된 진골귀족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좀 신분은 좀 떨어지지만 육두품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좋은 거예요? 육두품이 좋은 거죠? 그래서 능력 중심 사회. 그러다 보니까 중대에는 진골귀족보다는 누구를 더 많이 등용합니까? 육두품들을 많이 등용하는 그런 정치적 현상 또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이제 국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가 됩니다. 노급. 자, 노급은 이건 월급이에요. 월급. 자, 그러면 전통시대에는 세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땅 세금, 여기 나와 있어요. 땅 세금. 또 하나는 노동력 세금, 또 하나는 특산품 세금이에요. 우리 편하게 우리 이 세 가지 세금을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조라고도 배웠죠. 조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뭡니까? 토지. 용은 뭡니까? 노동력. 조는 특산물이죠. 그런데 이 노급은요. 요, 조, 용, 조 세 가지를 귀족들에게 다 월급으로 줬던 게 노급이었어요. 노급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금은 세습이 됩니다. 세습된 건 아니었구나. 세습된 건 시급이구나. 노금 요 세 가지를 다 줬는데 이러다 보니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금을 폐지하고 뭘만 줬느냐면은 관료전만 준 거죠. 이 관료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토지, 노동력, 특산품 가운데 뭐에 대한 수조권만 줬다?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주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관료전이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줍니다. 관료전. 그렇게 하다 보니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훨씬 더 약화되었다. 그 다음 신문왕 때 애지간하면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다 만들어져요.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 및 군사조직이 정비되었다. 제가 여기다 주저리 쓰려고 봤더니 다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한단한데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치체제의 정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통치체제를 정비한 게 누구다? 신문왕입니다. 킹 오브 뉴스페이퍼 내용 보면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은데 이제 먼저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행정 왕의 직속 기관이 누구의 힘이 세졌냐면 집사부의 힘이 세졌어요. 통일신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가 있었어요. 14개 중앙행정부서가 있었어요. 13개인데 왜 14개라 했냐면 좌우 이방부, 좌이방부, 우이방부 따로따로 됩니다. 그래서 14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부서가 무슨 부냐면 집사부예요. 집사부. 이 집사부는 뭐 하냐면 왕의 명령과 그 다음에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집사부는 왕의 비서들이에요. 왕권 비서기관이에요. 비서기관. 그러다 보니 요 집사부의 힘이 세집니다. 집사부의 힘이 세져요. 그리고 이 집사부의 장관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중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집사부의 장관이었던 시중의 힘이 세지기 전에는 누구 힘이 셌냐면 신라의 귀족회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대등이 있었다고 화백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화백회의 의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대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는 귀족회의 의장이었던 상대등 힘이 셌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부터는 왕실 비서기관이었던 집사부의 장관 누구 힘이 세집니까? 시중의 힘이 강해졌다. 요거 뭐예요? 통일 이후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 나타난 정치적 변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무엇도 설치되었다. 사정부도 설치되었다. 사정부. 그래서 통일신라의 행정조직 가운데 물론 14개 부서가 있고요. 물론 병부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우리가 집사부와 그 다음에 사정부 관리를 감찰하고 보고하는 역할. 그래서 집사부와 사정부는 가장 중요한 부서 역할을 했고요. 요 두 개의 부서가 가장 중요했다는 이야기는 왕권이 강해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은 역시 중학교 때 잘 배웠겠지만 구주 오소경입니다. 9개 주. 어딥니까? 대동강 이남 지역이죠? 대동강 이남 지역에 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빨간 것이 오수경이잖아요.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그래서 구주와 오수경이 있었다. 그래서 구주 아래는 군과 현에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소경은 군사행정상 요충지에 설치했으며 특히 수도인 금성이 너무 옛날 신라 땅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삼국지역에 그러니까 북원경과 중원경은 고구려 땅. 서원경과 남원경은 과거 백제 땅, 그 다음에 금강경은 과거 가야 땅. 그래서 삼국시대의 지역마다 오소경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인 금성이 한반도의 남동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고구려라든가 백제라든가 가야의 유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한 것 충분히 이해하겠죠. 자, 군사조직, 중앙군사조직 구서당이 있고요. 요 구서당은 9개 깃발을 의미합니다. 9개 깃발. 여기 서당 써 있잖아요. 녹금, 자금, 비금. 요건 신라인이네요. 그 다음에 백금, 청금. 얘는 백제인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인은 황금, 벽금, 적금. 3개. 말갈인, 하나. 그렇게 해서 9개예요. 상대적으로 고구려가 하나 더 많았던 이유는요. 고구려 유민 안승 혹시 기억나세요?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 때 안승이라는 사람이 내려왔었잖아요. 고구려에 투항을 했었죠. 이때 만들어진 나라가 무슨 국이었어요? 보덕국이었죠. 보덕국도 하나 줍니다. 자, 보덕국. 고구려 유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신라가 보덕국도 깃발을 하나 더 줘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인 3개 합쳐가지고 9개입니다. 그래서 요 구서당은 뭘 의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민족 융합을 도모하는. 그래서 민족 융합 정책으로 구서당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인은 어때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인데 한 개의 주에 하나씩인데 한 주만 두 개 있었죠. 골군내정, 그 다음에 남전청 해가지고 10정 그렇게 됩니다. 10정. 그 다음에 신라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때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었겠죠.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촌락문서, 민정문서를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정문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요걸 혹은 신라장적이라고도 불러요. 신라장적. 다양하게도 부릅니다만은 아무튼 민정문서를 만들었고요. 요 민정문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기록했고 이걸 통해서 국가는 지방의 농민을 통제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촌락문서를 보면 신라는 지방을 굉장히 어때요? 디테일하게 조사했고 디테일하게 또 통치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서원경 부근에서 나온 건데요. 서원경 부근에서 나온 건데 이 지역에는 촌락이 4개가 있었어요. 사해점촌, 사라지촌, 빵빵촌, 서원경 빵촌. 여기 보니까 인구가 호수가 10호, 15호 몇 호인지 몰라 10호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마을 규모가 크진 않았죠. 집집마다 한 10집에서 15집 그랬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왜 이렇게 여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을까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상상한 나래를 펴보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노비는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가 또 눈에 보여서요? 뭐가 눈에 보여요? 여기 빨간 선하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있는데 뭐가 더 보여요? 그렇죠. 빨간 선이 압도적으로 많죠. 빨간 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비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논에 비해서 밭이 거의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논농사보다는 뭐가 많이 발달했다. 밭농사가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여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보니까 소와 말 가운데 소에 비해서 말이 압도적으로 많죠. 아직까지는 말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가 뭐 기마민족, 배다르민족 그러는데 이때 말이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는 우리가 배다르민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뽕나무, 잣나무, 호도나무 이걸 또 상세히 조사를 했네요. 아무래도 이 지역 보니까 생각보다는 뽕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D촌 같은 경우는 뽕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1235그루. 아마 이 지역 같은 경우 특산품이 그러다 보니 A촌도 많고 B촌도 많고 다 많구나. 뽕나무가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 이 지역은 아마 특산품이 뭐일 것 같아요. 비단이나 명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유추하고 추측할 수 있는데 유추와 추측 내용은 우리가 한번 교과서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장정에 나타난 그 마을의 모습 우리가 한번 충분히 서술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직원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신라 말로 넘어갑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정치 변화. 아까 이야기대로 신라 하대가 되면 누가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방기귀족들이 왕이 되면서 왕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신라 하대에는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왕이 있는데 평균 왕 제위 기간이 10년이 나는데요. 가장 불쌍한 왕 민애왕. 슬프죠? 2년 왕이 됐어요. 더 슬픈 왕이 있어요. 더 슬픈 왕이 누구냐면 신무왕이죠. 왕이 된 지 1년도 못 돼하고 죽었네요. 그렇죠? 이처럼 신라 하대는 왕위 제위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왕위 제위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그래서 하대에는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고요. 이렇게 이제 중앙에서 맨날 왕자리를 놓고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 중앙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어때요? 형편없겠죠. 그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기귀족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왕이 되면 왕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불만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아까 이야기했던 반기귀족들이고요. 많은 반란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김원창의 난입니다.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 또 알아두시고요. 얘는 신라 하대 말기가 됩니다. 말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도 반란이 일으켰네요. 장보고. 요 장보기가 활동했다고 하는 얘는 이제 청해진입니다. 청해진. 그리고 얘는 중국에 가보면 산둥성에 있는 적산 법화원에 있는 장보고 동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완도 가시면 청해진까지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놨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섬은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랑 코로나 바이러스 좀 지나고 나면 한 번 정도는 드라이브로 갔다 올 만한 곳이에요. 가서 섬 한 바퀴 이렇게 쭉 걸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역사 체험이 될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 입구에 있는 게 우물입니다. 우물이요. 그래서 장보고도 역시 어때요? 왕위 쟁탈전에 휘말리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굉장히 많은 반란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대로 와기쟁전이 치열하면서 귀족들이라든가 지방 세력들이 많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농민에 대한 통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농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거 원종과 예노의 난이네요. 자, 원종과 예노의 난, 신라 말기의 대표적인 난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 말기의 적고적, 즉 붉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의 반란도 있었어요. 되게 이 반란이 많이 일어날 때가 진성여왕 때죠. 그래서 진성여왕 때 신라는 거의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원종과 예노의 난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뭐 양질의 난도 있었고요. 기원의 난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반란들이 신라 말기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신라 말기에 장보고 여기 있죠? 지도를 통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중앙의 귀족들은 치고받고 싸워. 그 다음에 농민들은 역시 어때요? 세금 부담이 증가해. 자연재해가 증가해. 자연재해가 증가한 건 뭐예요? 결국은 자연재해는 똑같겠지만 가뭄이라든가 홍수는 똑같겠지만 정치가 혼란하니까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해야 못해요. 못하다 보니 자연재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배 세력들이 지방에 등장했는데 얘들이 바로 누굽니까? 호족들입니다. 호족들은 스스로를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요건 이제 우리 전주 쪽의 대표적인 요 남고산성의 사진들입니다. 남고산성 서문이고요. 남고산성 북쪽 성벽 새롭게 복원한 것들이에요. 아무래도 남고산성이면 우리 전주를 대표했던 뭡니까? 호족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견훤이 싸웠다고 하는 성이죠. 견훤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호족들이 장악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족과 손을 잡았던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걔들이 바로 누굽니까? 육두품들입니다. 육두품은 골품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여기서 보면 골품제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골품제의 문제점. 뭡니까? 그렇죠? 진골귀족들. 최고 높은 자리는 누가 다 차지해요? 진골귀족들이 다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1관 등에서 17관 등까지 진골귀족들이 다 차지했고요. 육두품은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몇 관 등 이상은 못 올라갑니까? 아찬 이상은 못 올라가죠. 5두품, 4두품 역시 아무리 잘나봐야 12관 등 대사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골품제도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나, 둘, 셋. 당연히 누굽니까? 육두품이 되는 겁니다. 육두품이 불만이 가장 많겠죠? 육두품이 불만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육두품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1등, 2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건 3등, 4등이지 30등, 29등은 솔직히 얘기하면 1등, 2등한테 불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진골 중심의 그런 정치 체제에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육두품이었고요. 진골들도 역시 가장 미워하는 건 4두품이 아니라 누구예요? 육두품들이었죠. 그런데 아까 왕권이 강할 때는 왕들이 육두품을 많이 등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대가 되면 다시 이제 어때요? 왕권이 약화되면서 진골들이 힘이 세지고 요 진골들이 육두품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육두품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누구하고 손을 잡았을까요? 이제 호족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육두품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최초원 이야기합니다. 도당 유학생이라고도 합니다. 당나라에 건너가서 유학을 했다. 자, 이 사람들 학문적 실력은 뛰어났기 때문에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과거 시험 빈곤과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원이 쓴 가장 대표적인 글 토황소 경문이 있고요. 최초원이 당나라에서 관리를 하다가 황소의 난이 일어나서 당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신라로 귀국을 합니다. 이때 신라왕이 진성여왕입니다. 와서 보니 신라의 정치는 더 개판입니다. 그래서 폐하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10가지를 바꿔주세요. 라고 시무 10조를 건의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각됩니다. 기각되니 최치원이 어때요? 지방으로 내려가죠. 지방으로 내려가서 호족과 손을 잡고 지리산에 들어갑니다. 그죠? 지리산에 들어가서 지리산에서 역시 돛 닦고 있던 스님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돛 닦고 있었던 스님들 누가 있었을까요? 선종 스님들과 만나게 됩니다. 선종의 스님들과. 그러다가 이제 최초는 선종 스님들과 돛 닦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됩니다. 그래서 선종은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아니 최초는 뭐 죽었다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되는 호족 더하기 육두품 더하기 선종 더하기 그 다음에 신라는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는
이제 어때요? 땅의 힘이 다했다. 그래서 새롭게 땅의 힘이 올라오고 있는 지역에다가 수도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라 말기에는 호족, 육두품, 선종, 풍수지리설 이게 하나로 결합된 능력 중심의 사회를 주장하는 이념이 이제 새롭게 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꿈꿨던 결과물로 나타난 게 바로 어느 나라가 돼요? 고려가 되겠죠. 고려 갑니다. 자, 후삼국 성립, 견훤이 후백제, 그죠? 전주에다 세웠죠. 그 다음에 궁예는 송악에다가 만들었죠. 자, 송악에다 만듭니다. 여기 딱 눌러보니 자, 요게 철원입니다. 이게 이제 철원에 있다고 하는 견훤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석등이죠. 휑하죠. 휴전선 안에 있어요. 휴전선 안에. 철조망이 있는 게 이제 휴전선 철조망입니다. 좀 그렇죠? 자, 여기가 이제 견훤의 수도였던 철원터였고요. 여기는 전주입니다. 여기는 전주에 가보면 동고산성, 혹시 아버지랑 엄마랑 손잡고 가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고산성에 있는 궁궐터입니다. 궁궐터. 한번 봤고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발해는 조금 쉬었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